전 첫 결혼에 실패하고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딸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버텼고 그 절망 끝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한 뒤 아들을 출산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마저 딸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준 남편과 착하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면서 늘 위로받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딸을 만나게 되는 날 결코 부끄럽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제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제 편이었던 남편이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우울증을 앓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품고만 살았던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전 용기를 내서 지금이라도 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딸과 눈물의 재회를 했고 아들 몰래 딸과 가끔 만나면서 못다했던 모녀지간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제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첫 결혼에 이혼한 것도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딸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은 살림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의 약점을 남편이 이용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지금의 저였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제 딸은 제가 지켰을 겁니다. 그 죄책감과 미안함을 알기에 다시 만난 딸은 저에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아들 내외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었지만 매번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했습니다. 바빠서 식사를 거를까 걱정되어 저는 매번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시어머니가 집에 드나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며느리도 많다고 하지만 다행히 우리 며느리는 제 성의와 진심을 감사하게 잘 받았고 저 또한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항상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임신을 한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전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서로 비밀번호도 다 공유할 만큼 사이가 좋은 탓에 그날도 저는 별 생각 없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입덧은 좀 어떠니? 내가 너 좋아하는 밑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까 집에 넣어두고 갈게. 퇴근하면 반찬 꺼내서 억지로라도 뭘 좀 먹도록 해라. 알겠지? 어머니, 지금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이제 막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 어머니, 그러면 반찬은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세요. 아니, 왜? 지금까지 내가 항상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잖니. 아니,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아유, 괜찮다. 그리고 나물 같은 건 빨리 쉬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야 해. 아니, 집 청소도 못해서 엉망이고, 아무튼 좀 그래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세요. 아시겠죠? 절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 며느리의 반응이 사뭇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는 직장일로 바빠서 집 청소를 며칠씩 몰아서 하곤 했거든요. 제가 반찬을 주러 온 김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가곤 했죠. 그런 며느리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지. 오늘처럼 집이 엉망이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과 다른 며느리의 반응에 전 좀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잘 먹어주기를 바라고 또 뱃속에 손주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어서 왔는데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속도 상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는 게 불편한가 싶기도 하고 애를 가져서 예민해져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는 절대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거나 반응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 며느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하고 담백하면서도 쓸데없는 오해도 안 하고 항상 현실을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였어요. 우리 아들에게 좀 부족한 면을 며느리가 잘 채워주는 것 같아서 딸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이 들어서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아들네외 아파트로 갔습니다. 괜히 긴장이 돼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전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 첫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제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결혼이 파탄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지만 그 결혼의 마지막을 제일 불행하게 만든 건 온전히 제 무지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술을 먹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내는 남자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좋아한다는 것에 여자도 포함된다는 것은 결혼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버젓이 아내인 저를 두고도 하룻밤 같이 할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한두 번 만나면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기에 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전 남편 이전에는 남자를 사귀거나 좋아해 본 적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온 뒤에는 그냥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가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어서 남자는 하늘이니까 하늘이 하는 일을 막아서지 말고 뒤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소위 말하는 암탉이 울면 망주가 든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살아서 그런지 전 잘 몰랐는데 전문대를 다닐 때 처음으로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축제 때 10시 넘어서 들어갔다가 아버지께 쫓겨날 뻔했어요. 통금 시간이 저녁 7시였는데 친구들은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되냐며 저보다 더 흥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나 봐요. 엄마도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걸 보고 자란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반항을 하거나 아버지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중매도 아버지의 지인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술 잘 먹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저와 단둘이 데이트를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오히려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걸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때에도 전 아버지 비위도 잘 맞추고 술 친구가 되어주는 남편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지. 다들 한두 번은 바람도 피우고 그러는 게 남자야. 안 들키면 그냥 사는 거고 들키면 투닥거리다가 또 부부니까 서로 참고 사는 것이고.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그렇게 부부가 되어가는 거지. 네가 참아. 남자는 결국 조강제처는 못 버린다. 아버지는 남편이 외도를 밥 먹듯 한다는 제 말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오히려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하면서도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절 붙들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처럼 무조건 참고 살지 마. 그럼 너만 병난다. 알겠지? 엄마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이미 깨져서 물이 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붙이려 들지 말고 그릇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미련 갖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결국 전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와 친정에 왔고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왔다가 아버지에 끌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남편을 혼쭐 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동네가 떠나갈 듯 고성방가를 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들끼리 다 해결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말입니다. 김서방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너도 그만 돌아가. 한번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전 이혼할 거예요. 어허이,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하게 아버지 말에 반항이냐? 어? 그냥 지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이따위로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결국 또 화살은 엄마에게도 날아갔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까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빨리 애를 갖자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거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 대신 애를 갖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전 가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땐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애를 빨리 갖자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이왕 다시 살기로 했으면 애부터 가져. 애를 낳으면 남자들이 조금 정신도 차리고 자식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엄마 진심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엄마하고도 이혼하겠다고 아버지가 난리를 치셨답니다. 엄마가 이혼하라고 부추겨서 제가 막 나간다고 우겼다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참 한숨이 나왔습니다. 독불장군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엄마는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떠밀려 다시 살게 되었고 곧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애를 빨리 갖자고 한 것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가 있으면 자신이 외도를 해도 애 때문에 제가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착각했고 과거는 다 털어버리고 잘 살아보자고 헛되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내내 입덧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최 음식 냄새를 맡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심했습니다. 어쩌다 먹고 싶은 게 생각나서 퇴근할 때 사서 오라고 해도 건성으로 듣고는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서럽게 운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복잡하면 태교해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참고 버텼고 그렇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소닥보듯 하는 남편이었지만 딸은 끔찍이 여겼어요. 자신의 분신이자 핏줄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았어요. 딸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풀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는 남편에게 찬밥이라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들도 낳자고 하더군요. 내가 원래 애를 안 좋아했는데 이 녀석이 꾸물꾸물거리면서 하품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할 때 마음이 진짜 묘한 거 있지?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 더 낳자.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림도 딱 좋고. 그때도 저는 혼자 착각을 했습니다. 남편 성격상 정말 제가 싫으면 아들을 빨리 갖자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서 대신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능력도 없고 생긴 것도 보통이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너무 무난할 정도로 보통인데 반해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녔고 능력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을 몰고 다닐 정도로 성격도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 3자가 볼 때 남편이 왜 저렇게 평범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고 했죠. 저도 남편이 왜 저랑 결혼을 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역시 이것 또한 이혼을 하게 될 무렵이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은 조신한 여자와 하는 거야. 그냥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워줄 사람하고 말이야. 연애는 화끈한 여자하고 하는 거고. 몰랐어? 그냥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워주고 화끈하기도 한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요? 아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려. 이혼하잔 소린 집어치우고. 이혼하면 네가 뭘 할 건데? 그저 남편 그늘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남편이 처음부터 저에게 애정이 없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졌고 저 역시 남편을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기에 뭐라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을 출산하고 난 뒤 산후조리를 핑계로 각방을 쓰게 되었고 남편의 잦은 출장 탓에 저는 자연스럽게 독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서로 각방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생활비도 넉넉히 주고 딸 일이라면 뭐든 다 하는 탓에 전 남편을 이해하려 했고 친구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을 하고 아파서 사별하는 경우를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웬 여자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영락없이 네 남편인 거야. 깜짝 놀랐지 뭐니. 너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전화한 거야. 잘 알아봐. 알았지? 아마 회사 직원일 거야. 우리 남편 지금 제주도 출장 중이거든. 그래? 근데 회사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던데. 아무튼 자세히 알아봐. 그 친구도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걸 확신하는 목소리였어요. 은근 고소해하는 느낌도 들어서 기분도 안 좋고 남편의 바람기가 또 도졌나 싶어서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친구에게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전 곧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회의 중이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 웬 여자의 웃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의부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남편의 옷을 유심히 살피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남편이 전화가 오면 왜 베란다에 가서 받는지 의심하고 늦으면 왜 늦는지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전화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보니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보잘것없는 제 모습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숱한 여자들은 번듯한 대학도 나왔을 것이고 저보다 훨씬 예쁘고 늘씬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대놓고 따져봐야지 하다가도 엄마하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바로 무서움에 오르대는 딸 때문에 전 애써 감정들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커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이대로 답답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회사 앞에서 지켜보기 시작했고 오래 걸리지 않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웬 여자와 회사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은밀히 뒤쫓아갔더니 남편 차는 우리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도 한참 나오지 않았어요. 차에서 나와서도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7층이더군요. 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1호인지 702호인지 알 수 없어서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여자의 깔깔대는 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702호 벨을 눌렀더니 누구야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그 순간 전 무너지는 가슴을 억지로 보듬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뜻밖의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올게 왔다는 표정으로 담담해서 정말 기가 찼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억지로 끌고 아파트 단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편은 저를 억지로 끌고 아파트 단지로 내려갔습니다. 조강지처인 아내보다 내연녀를 더 챙기는 그 모습에서 전 이미 남편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안 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뭐?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해줘? 참 어이가 없다. 어차피 용서도 안 해줄 거잖아.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언제부터야? 언제부턴진 알아서 뭐하게. 이미 마음 떠났다는 건 너도 알잖아.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떠났고 제가 싫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낳아준 조강지처에게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들킨 게 후련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전 그때 이혼했어야 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 홧김에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면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데도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재산 형성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어서 그렇다는 남편의 말을 믿은 게 제 잘못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었으니까 그렇다는 말에 바보같이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하고 저축해서 아파트도 장만했는데 살림하고 애 키운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내가 간통죄로 들어가면 나 당장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럼 우리 딸은 누가 키우니? 그리고 지 아빠가 간통죄로 구속됐다는 사실을 딸이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넌 그런 건 생각 안 해? 바람핀 주제에 딸은 끔찍이 생각하는 그 말투에 화를 내고 따지고 들었어야 하는데 전 또 딸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제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내키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책임은 남편인데 정작 남편은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전 매일 지옥과 갈등 속에 헤매기만 했어요. 전 남편을 탓하면서도 제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났습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딸을 데려가겠다고 맞서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제가 참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배우고 예쁘고 화려한 오피스걸과 촌스럽고 말도 안 통하는 주광지철을 두고 남편은 오래 저울질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었고 바람을 피우고도 저렇게 당당하구나 싶어서 전 남편보다 제가 참 못나고 보잘것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전 이혼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지금은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렇겠지만 결국 그것도 시간이 가면 다 잊어지더라. 일단 준다고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부터 챙겨.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괜히 이혼 소송한다고 해봤자 지금 네 남편이 준다고 하는 재산 분할 그거 법으로는 훨씬 못 받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손에 돈이라도 쥐고 나와야 해. 그것들 지금은 행복하겠지. 하지만 인생 길다. 내 경험상 그것들도 곧 사내 못 사내 하게 될 거야. 분명 벌 받을 거고 인과응보라고 했어. 그때까지 딸 잊지 말고 꾹 참고 네 갈 길 열심히 가는 거야. 그럼 분명 딸도 찾고 좋은 날 올 거야. 결국 전 피눈물을 흘리면서 훗날을 위해 위자료와 재산을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의 반을 분할받는 조건은 남편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가지고 면접 교섭권도 법과 상관없이 남편이 원할 때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전 그래 어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꾹 참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 친구 말대로 이 또한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이고 그것들에게도 그만큼의 벌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보면서 딸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상상만 하면서 가끔 몰래 딸 학교에 가서 먼발치서 보며 울면서 전 무너지는 가슴을 늘 보듬었어요. 언젠가는 딸이 계모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설마 딸이 저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약하게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딸을 찾아오려면, 아니, 언젠가는 딸 앞에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 손맛을 살려서 집밥 식당을 차렸습니다. 살림만 하다가 장사라는 걸 하려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렵기만 했지만 그때마다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다졌습니다. 식당은 규모는 아담해도 실속 있게 매일매일 오늘의 집밥 한 상을 차리는 형식이었는데 메뉴가 정해진 기존의 식당과는 조금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메뉴를 정해서 식당 입구에 붙여두면 손님들이 먹고 싶으면 들어오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가기도 했어요. 어찌 보면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전 그냥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정성스럽게 차리고 싶어서 식당의 운영 방식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사장이자 주방장이다 보니 1인 2역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고단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인근에 회사들이 많다 보니 직장인들은 엄마 집밥을 그리워했고, 제가 엄마 손맛으로 차려주는 집밥은 곧 소문이 나면서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잘 되었습니다. 그때 제 집밥에 반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회사의 과장이라는데 노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손에 자라서 그런지 늘 정에 굶주렸고, 기억에도 없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서 우리 식당에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전 어느새 단골 손님의 입맛과 취향까지 다 꿰뚫었고, 그 손님이 오면 메뉴에 없는 반찬을 한두 가지 서비스로 슬쩍 올려주곤 했습니다. 노총각 과장님도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참 고마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일찍 문을 닫으려는 찰나 그 단골 과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과장님, 이제 퇴근하세요? 앉으세요. 어서 한 상 내올게요. 아니, 저 혹시 오늘 미역국 될까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드려서.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인스턴트 미역국 사다 끓여 먹는 것도 공상인 것 같아 보여서요. 그래서 사장님께 미역국 끓여달라고 왔는데. 그럼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맛나게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문득 그 단골 과장님이 짠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삶이 고달파도 결국 생일이 되면 가족이 그립고 혼자라는 게 참 외롭겠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축하해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새삼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하루만은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두 그릇을 뚝딱 비우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책이죠.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이 미역국을 먹으니까 엄마 생각이 날까요? 아마 그 비 내리는 날의 미역국이 단골 과장의 마음을 흔들었고 저도 같이 외로운 처지라는 감정이입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오누이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단골 과장보다 3살 더 많았거든요. 단골 과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서 집밥을 먹었습니다. 동생, 이러다 월급 받아서 전부 우리 식당에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누이, 저 보기보다 꽤 잘 벌어요. 제가 너스레를 떨면 단골 과장도 박자를 척척 맞춰주면서 우린 서로 까르르 웃곤 했어요. 우린 서로 힘든 점을 얘기하고 풀기도 하고 가끔 제가 새벽 시장에 갈 때면 단골 과장이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 때는 그 사람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촛불도 불고 소원도 빌었어요. 누이 소원 뭘로 빌었어요? 소원을 누가 가르쳐줘. 그건 비밀이지. 난 소원 말할 수 있는데. 단골 과장은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왜 저러나 싶어서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어요. 나 진짜 소원 말해요. 농담 아니니까 잘 들어요. 우리 결혼해요. 서로 오누이처럼 지내다가 정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청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이미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제가 기르지 않지만 딸도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청혼을 했어요. 노총각 단골 과장에게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초혼인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거절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과장은 더 끈질기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전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간섭할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미 노총각 남편은 번듯한 아파트도 있었고 벌어놓은 재산도 제법 있었습니다. 직장도 남부럽지 않은 곳에 다녔고 성격 좋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전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착하게 살아서 뒤늦게 복이 터졌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거기다 연하라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농담도 했어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 뒤 전 곧 식당을 접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자는 남편의 말에 미련 없이 식당을 그만두었어요. 늘 가슴에 딸을 품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제 가슴에 품고 키울 자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재혼한 지 1년 뒤 전 아들을 출산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자상하고 착한 남편의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제 더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저 딸 생각만 하면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더 욕심부리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딸도 잘 자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항상 절 졸졸 따라다니는 엄마 껌딱지였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행복하면서 마음 한편에 묻어둔 딸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했습니다. 딸은 얼마나 저를 원망하며 자랄까. 혹시 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혼자 아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딸 찾아보는 거 어때? 하루는 보다 못한 남편이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무렵엔 몰래 딸을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 이미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간 뒤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전 남편이 허락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동안 전 그 사람에게 딸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사이 그 사람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요. 물론 굳이 찾으려고 하면 찾겠지만 왠지 딸이 저를 원망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어쩜 제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새엄마랑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월이 지났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15일 때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건강 체질이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 건강 하나는 자신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온 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서 수술을 하고 오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전 오래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찾아왔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다시 이를 악물었고 접었던 식당도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없던 병까지 생길 것 같고 온갖 잡생각만 날 것 같아서 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식당도 역시 잘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안에 있어서 그런지 단골 손님도 금방 많이 생겼고 손님들마다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어서 장사하는 보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차라리 반찬 가게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식당을 다시 반찬 가게로 오픈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덕분이었어요. 늘 말없이 든든하게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녀석이 없었다면 아마 전 단 하루도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선물처럼 왔다가 가면서 선물 같은 아들을 제게 남기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었고 고3 때도 엄마 걱정 한 번 안 시키고
척 대학에 합격한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클수록 더욱 남편의 모습이 보여서 참 많이 의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은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근사근하고 서글서글하게 생긴 여자애는 제 마음에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홀 시어머니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난 절대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알겠죠? 그리고 결혼하면 맞벌이 하느라 바쁠 거니까 반찬은 내가 무조건 책임질게요. 특별히 공짜로. 제 말에 그녀는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음 속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았어요. 아들 여친은 부모님이 10년 전에 여행길에서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들어 먹먹했어요. 지금은 언니와 둘이 사는데 언니는 지방에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전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문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오랜 고민 끝에 흥신소에 부탁해서 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며칠 잠을 설쳤는데 드디어 연락이 되었어요. 흥신소 사장이 딸과 통화를 했는데 딸이 고민해보고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대요. 제 연락처를 넘겨주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전 조금씩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딸 5살 때 헤어졌으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겁니다. 벌써 35이 됐는데 이제 엄마라고 나타났으니 한편으론 원망스러울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열흘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온몸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겨우 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우린 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틀 뒤 만날 장소로 가는데 심장은 너무 뛰는데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절 보고 딸이 실망하지 않을까,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서 가는 그 길이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았어요. 하지만 딸을 본 순간 전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고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도 절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냥 한눈에 제 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잘 자라주었고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어느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전 엄마가 절 잊어버리신 것 같았거든요. 잊어버리긴.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나 원망 많이 했지. 아니요, 원망 안 했어요. 새엄마가 사랑을 듬뿍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혼한 이유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새엄마가 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어린 마음에 혹시 새엄마에게도 버려질까 눈치를 보며 잘하려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새엄마는 자신이 가정을 파탄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더 잘하는 것으로 용서받고 싶어 했답니다. 딸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새엄마도 아빠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난 뒤에는 엄마가 많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새엄마가 워낙 잘해주셔서 드러내놓고 엄마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딸은 제 예상보다 더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웠지만 그 새엄마라는 사람에게는 문득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딸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면서 저를 찾아볼까 잠시 생각도 했지만 어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잘 사실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꿈에 그리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어요. 그동안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듬뿍 주고 싶었습니다. 곧 아들에게도 누이에 대해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아들도 제가 재혼하기 전에 이혼을 했고 누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그 언니와 상견례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예비 며느리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상견례는 취소되었어요. 결혼식장은 예약을 미룰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당일에 서로 며느리 언니와 인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하필이면 결혼식 당일날 정말 미친 듯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는 기상 관측 이후 하루 최대치의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은 비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오거나 길이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난리로 오지 못하셨고요. 며느리 언니도 직장이 지방이라 결국 물난리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결혼식인데 폭우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 아들 내외가 실망하지 않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비 오면 잘 산다고 하더니 얼마나 잘 살려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냐. 그러게요, 어머니. 저 아주 잘 살 겁니다. 전 며느리가 씩씩해서 참 좋았습니다. 폭우 속에 오신 하객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어요. 아들 내외는 비 때문에 공항 가는 길도 막혀서 비행기 시간을 놓쳤고 결국 다시 신혼여행 날짜를 잡기로 했죠. 정말 그날의 그 폭우는 두고두고 우리 가족에게 회자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아들 내외는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몇 정거장만 가면 아들의 신혼집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아들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늘 바빴어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 출장도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전 반찬을 해다 나르고 간 김에 집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워낙 며느리가 털털한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드나드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맡기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마음 편하다고 해서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부탁할 거 있으면 언제나 부탁을 했어요. 물론 그만큼 저에게도 잘했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한 사돈이 며느리를 참 잘 가르쳤구나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아들 집에 반찬을 주러 갔는데 갑자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며느리의 말이 서운했고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전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은선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은선, 그 아이는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그제 울면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은선과 며느리는 이복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재혼한 그 여자 사이에서 난 딸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선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었다는 그 새엄마가 한때는 가정을 파탄냈던 그 여자였어요. 어른들의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와는 상관없이 은선과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이 서로를 아끼면서 자랐답니다. 물론 새엄마의 사랑과 관심과 가르침 덕분에 은선이도 사춘기 시절 반항 한 번 없었대요. 새엄마는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자책감에 오래 시달렸어요. 엄마에게 늘 미안해했고요. 그래서 절 더욱 잘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새엄마는 자기 배 아파 낳은 동생보다 은선이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길렀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은선이는 이복자매인 동생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새엄마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은선은 지방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했는데 동생이 대학에 막 들어갔을 때라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동생을 보살폈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이제 자신이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했대요.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고 무엇보다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답니다. 문득 어떤 분이 어머니일까 궁금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동생이 상견례 약속을 잡았고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순간 은서는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여동생의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며칠 고민하다가 동생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고 둘은 고민 끝에 결국 아들에게도 얘기를 했답니다. 일단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냐 하는 거죠. 말씀드리면 어머니 성증의 결혼은 반대 못 하시겠지만 속으로 많이 힘들어 하실 거야. 자신 탓에 애들이 저렇게 관계가 꼬여버렸다고 자책하실지도 몰라. 일단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적당한 때 말씀드릴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너희들 결혼부터 해야지. 은서는 자기 때문에 동생의 행복한 결혼을 망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를 저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상견례 때 며느리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한 것도 실은 은선이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물론 결혼식 때는 마침 비가 와서 핑곗거리가 생겼지만 원래는 은선이가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 못하게 되는 걸로 의논을 했대요. 어쩐지 며느리 언니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말할 때마다 이리저리 이유를 대는 게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전 은선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 제가 못나고 잘못 살아서 애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괜히 못할 짓을 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한심했어요. 소식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둘 다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려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차영이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너희들 잘못 없어. 다 이 엄마가 못난 탓이지. 새끼 홀몸도 아닌데 그만 일어나. 뱃속에 애 놀란다. 그리고 은선이가 아들 집에 와 있었던 것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였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소견이 나와서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고 치료라고 해서요. 안 되겠다. 당장 짐 싸.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저 괜찮아요.
호텔에 있다가 병원에 병실 나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부가 하도 여기 있으라고 해서. 엄마 집 멀쩡히 놔두고 호텔은 무슨. 어서 짐 싸.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제가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은선이가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어서 고맙다. 네 어머니에게도 고맙고. 이제 은선이는 내가 돌볼게. 걱정하지 마. 엄마 화난 거 아니야. 그렇게 전 이혼하고 처음으로 전 남편과 은선이의 새엄마 납골당에 가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찬 가게도 접었어요. 이제라도 제 딸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은선이는 수술도 잘 받았고 항암 치료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만 받으면 됩니다. 전 은선이가 태어나자마자 미리 받은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와서 우리 은선이 먹고 싶다는 건 매일 만들어 먹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매주 아들 내외가 오면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산책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며느리가 손주를 낳으면 제가 키워줄 생각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은선이와 우리 딸 같은 며느리와 그리고 듬직한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